이번 주 주식시장은 FOMC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하고도 걱정했었던 내용이 소비자 물가지표였죠. 이것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비 하나를 넘어갔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금리 인상의 시기, 테이퍼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FOM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FOMC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연말까지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국내 증시가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4분기 어닝 쇼크라고? 지금 3분기까지 어닝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무엇을 근거로 이 어닝 쇼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인 것 같은데요.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새해 초부터 공모주 열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 등등등이 아주 그냥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그 IPO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 다 조단위 기업들인데, 과연 이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자, 일단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 계속 눈치 보는 장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그렇게 마감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주는 FOMC가 주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주 초반부터 계속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걸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참 부질없는 싸움이 또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내리면 그것 때문에 빠졌다, 주가가 올라도 그것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실질적으로 뭐 그 구매 관리자 지표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FOMC에만 딱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FOMC가 일단 이번에 정례 회의를 열어가지고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4일하고 15일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6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FOMC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16일 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30일 날 12월 정례 회의에서 월 1200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즉 테이퍼링을 더 빨리 당겨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래서 내년 6월로 예정됐었던 테이퍼링의 완료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내년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월가 쪽에서는 6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81%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FOMC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된다라면 은행주라든지 또는 보험주,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 관심이 좀 쏠릴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은 또 기술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 속도를 앞당겨가지고 진짜 내년 6월 또는 그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변동폭을 좀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살얼음판 같은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지표 한번 볼게요.
이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나타났어요. 1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올랐습니다. 6.8%.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지난번에는 6.7이었던가 그랬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199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11월 CPI 같은 경우가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근원 CPI는 1991년 이후로 가장 큰 폭 상승.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이 CPI는 이제 핵심 뭐 식료품이나 에너지까지 전부 다 포함한 그런 총괄 CPI 같은 경우는 198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이다. 82년이면은 몇 년 전입니까? 40년쯤 되나요? 네. 맞나? 네. 92, 2002, 2012, 2020 맞네요. 거의 40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률. 그러니까 밑에 써 있네요. 밑에 약 40년 만에. 네. 밑에 약 40년 만에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지만 증시는 상승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당초 전망치에 부합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예상했었던 가장 최고의 어떤 그 걱정거리 될 수 있었던 그 시점보다는 좀 낮은 수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겠느냐, 정점을 일단 확인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 지금 구분을 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일시적으로 봐야 되나?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6.8%인데 이거는 사실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점을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이 상승률이라는 건데, 자, 이런 부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 상승률은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상승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상승률의 폭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이거 일시적인 것이시니까 뭐 4분기 지나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금리를 좀 올립시다. 테이퍼링 속도 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일시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상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반대 방향의 물가 진행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단타 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막 못 참고 팔아버렸어. 올라가니까 다시 쫓아가서 샀어. 다시 떨어져. 막 그러니까 또 팔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엇박자를 한번 타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이다라고 한다면 요걸 지금까지 다 얻어먹었는데 여기서 또 그걸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관건은 이제 금리 인상의 예상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6월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0.5% 정도 올린다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그냥 한 0.5% 정도 한 연 2회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즉 미국하고의 한 1% 정도대 금리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섰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한 3% 정도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요. 국내 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경기가 좀 고점대에 진입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본다라면은 뭐 경기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정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시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별건 없습니다. 일단은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요일날 발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경제지표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그 연준의 그 부분이겠죠. 네, 연준의 부분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어떤 발표를 하느냐, 이게 이제 16일날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어떤 식의 발표를 해줄 것이냐,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핵심 소매 판매도 이제 수요일날 발표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는 조금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판매가 조금 줄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좀 부담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연준 발표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20만 건 아래로 나타날 것 같아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건축하거나 주택 시작, 주택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전부 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연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연준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향후 흐름들의 포지션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은 뭐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연준에 일단 주목되어 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 속도 어떻게 가느냐,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가 4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되고 있다. 이거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끌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찬찬히 봅시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체력에 대한 믿음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요. 이미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고치에 놓여 있어 보수적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경기 둔화 우려와 경기가 이미 둔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이미 둔화가 되어 있는데 뭘 또 둔화를 우려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돈의 힘이거든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또는 테이퍼링, 뭐 기타 등등,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옥죄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돈이 부족하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고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가치가 최고치, 예, 거기에 달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거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이고 경기선행지수가 올해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뭐 최저한이 조정을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지수가 극단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신뢰지수도 하락하게 될 만큼 내년도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전망해 보면, 자, 일단은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지수가 극단적으로 안 좋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신뢰지수도 떨어진다. 즉 뭐 물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거기에다 지금 경기 둔화에다가 뭐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요걸 한번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BNK 투자증권의 이제 연구원이 이야기한 거네요. 내년 2분기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뭔지 알죠?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간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네, 물가가 올라갔는데 경기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수출입 물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동향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경기의 규모, 경제 성장률의 규모,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이 그렇게 나온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이 경제 성장이 없이 물가가 쳐져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간 것뿐이긴 한데 그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워낙 이제 전년도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지금 아닌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화정책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이 조금, 네,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으로 상승했다. 경제성장이 아예 없는데 물가만 치솟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네. 주가 자산 비율 기준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2000년 최고치에 도달했다. 다만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이라는 불안 요인을 뭐 등등등 해가지고 기업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상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이라는 불안 요인을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방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려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부분으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높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 실적이 계속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그거는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면서 네.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들의 실적만 좋아져 이런 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4분기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는 것이 매년 4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코스피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비교해서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도 어닝 쇼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4분기에 경기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매년 4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말은 뭐 이거네요. 뭐 경기 둔화 우려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매년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래서 올해도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이 뭐 개떡 같은 기사였군요. 네, 뭐 별 필요가 없는. 난 뭔가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는 건지 알고 딱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개떡 같은 거네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좋아진다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악덕 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게 되면 세금 폭탄 맞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연말 보너스 많이도 주잖아요. 돈 많이 벌면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직원들도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업 경기 둔화와 관계없이 실적 뭐 전체적인 시장 경제와 관계없이 그냥 기업 실적은 무조건 4분기에 안 좋다. 요거는 네, 전혀 이거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작년에 이랬기 때문에 올해도 이럴 거예요. 이게 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모심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매년 4분기마다 어닝 쇼크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곤란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거르셔야 될 것 같은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닝 쇼크일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그 판매, 즉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똑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아니면 조금 덜 팔더라도 실적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어떤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뭐 불안 요인이라 볼 수 없어요. 조금 덜 팔더라도 비싸게 팔면은 실적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원래 돈을 뭐 이렇게 못 벌어들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박리담회를 많이 팔면 돼. 그러면 실적이 또 보존이 되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못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떨어지겠죠.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괜히 시간 오래 할애했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새해 초부터 공모주 열풍이 재점화될 것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상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모 규모가 12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 즉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희망 공모 가격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간 수요 예측을 할 거고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청약에 나선다. 아마
청약받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모 청약은 되게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1월 말쯤에 코스피 시장이 상장하게 된다. 문제는 말이에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희망 공모가대로만 나오게 되면 최대 70조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상이란 게 일어나게 된다라면 일단은 네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따상이니까요. 공모 가격이 이제 최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따상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튼 많아요. 일단 100조는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조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2등이 지금 하이닉스가 88조 원인데 100조가 넘어간다. 그럼 시총 2등이 갑자기 나온 새내기한테 바뀐다? 물론 이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LG화학으로서 이제 투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쫙 빼가지고 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LG화학이 엄마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오자마자 막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 차익 실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익 실현 엄청나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물론 보유예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6개월 안에 많이 나오고요. 1년 동안 지나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부터는 주가가 크게 상장한다기 보다도 떨어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 예측이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LG화학이에요. LG화학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LG화학이 뭐로 투자합니까? 그죠? 나는 배터리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LG화학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화학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주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량 터질 때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적 분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시총 2등인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다. 일단 요거 한번 킵해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 대여로 꼽힌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이번 IPO를 통해서 1조 2천억 원을 공모할 예정인데 이 기업의 총 가치는 10조 원 정도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쯤에 상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면은 내년 초에 있을 가장 큰 IPO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10조 원이래요. 자, 이것도 킵해 놓고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원, 그다음에 현재 엔지니어링이 10조 원. 물론 여기서 따상이 일어났을 때는 더 큰 상승으로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된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것들이 현대 오일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SG닷컴 이런 것들도 10조 원 안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최초로 새벽 배송 장보기, 이게 마켓 컬리죠. 이 컬리가 약 5조 원 정도 예상된다. CJ 올리브영이 약 3조 원, 교보생명 약 3조 원, SK 실더스 약 3조 원, 소카 3조 원, 윈스토어 약 2조 원, 오아시스 1조 원, 테린페이퍼 약 1조 원.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지금 마켓 컬리가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5조 원이래요. 그 다음에 교보생명 3조 원, 올리브영 3조 원. 올리브영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인기 많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원스토어 약 2조 원. 자, 조예요, 조. 조. 그 다음에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이 10조 원, 여기서 따상 일어나면 20조, 30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100몇 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거품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저평가냐, 이거죠. 지금 조 단위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튀어 올라오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조 원대의 기업 가치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네. 지금 3조 원대, 5조 원대, 10조 원대 그냥 쉽게 불러버리거든요. 그러면 새로 상장한 기업들의 가치가 실적에 기존에 계속해서 노력했었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될 부분이냐. 자, 생각해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하이닉스보다 커진다는 게 과연 현대차의 2배, 3배 가치를 가진다는 게 과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여기다가 분석해 놓은 거라면 현대차든 아니면 포스코든 아니면 뭐 LG 뭐든 네, 이런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든 또 삼성전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저평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즉 얘네가 고평가든가 아니면 얘네가 저평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들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게 맞는 거다라면 다른 기업들,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얘네들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어요? 신규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기존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만약에 이게 고평가야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 종목에 투자한 게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기존 종목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될 테니까 기존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만 더 지나면 더 큰 놈이 나와가지고 IPO 해가지고 막 거품 치고 되면 삼성전자 1등 내주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 400조밖에 안 되잖아. 네. 그 뭐 100조짜리 하나 해가지고 뭐 따상상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400조 넘어가서 그냥 삼성전자 잡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인정받으려면 기업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신규 종목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공모주를 받는 건 괜찮아요. 공모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신규 종목 공모하고 나서 그 상장 첫날 매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악재도 호재로 바꾸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보통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네, 뭐 이번 주는 FOMC만 바라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국내 증시가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읽어봤더니 결과로는 이겼죠. 매년 4분기마다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어닝 쇼크일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증권사 연구원이 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삭제, 네, 삑 델리트 하시기 바라고요. 자, 새해 초부터 공모주 열풍이 불어닥친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자, 내년에 상장할 만한 이 기업들 막 조단위 기업들 막 쏟아 나오는데 자만 보니까 너무 고평가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일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인정하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네, 분명히 네, 이번 기존 기업들이 저평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그런 어떤 매수세 이런 것들을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잡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시는 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투기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한 계좌에 마구 섞어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매매 자체도 구분해서 해야 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단타 치는 물량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돈하고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그냥 이 계좌에서 그냥 하지 뭐 계좌 하나 만들기 귀찮아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단타 치다가 손실나서 열받으면 기존의 거 끌어다가 단타 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 쓰는 거 금방입니다. 계좌가 완전히 박살나요. 그래서 단타를 치고 싶다라면 안 하시면 좋겠지만 꼭 하고 싶다라면 한 돈 100만 원 빼가지고 어디 딴 쪽 계좌에다 집어넣고 그걸로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시고요. 이쪽 원래 내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정식 투자 계좌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힘찬 출발 또 시작해야 되는데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저하고 무료방송 들으시면 되겠죠? 자, 9시에 무료방송,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요. 유튜브 88TV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자, 조금만 있다가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